네, 반갑습니다. 무지개 건강의 박사입니다. 일교차가 되게 심하네요. 또 아침에 그 일기예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간대요. 이게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헷갈리는데 다시 또 이제 구라청을 들어가 보니까 19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 하는데 어느 게 맞을지 모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죠. 뭐냐면 일교차가 심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면역력이거든요. 네, 일교차가 심할 때는 정말 개인 건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몸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든지 체온을 그래서 좀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오늘 또 아침 신문에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가 또 혈전증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사진은 올리진 않았었는데 그 위에 사진에 이제 그 프랑스의 병원에서는 그 이제 회사별로 이렇게 맞는 안내하는 이 화살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A사 맞을 거면 이쪽으로 가세요. B사 맞을 건 이쪽으로 가세요. C사 백신을 맞을 분은 일로 가세요. 화살표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이건 지워버렸더라고요. 아예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접종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해라 안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백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서요. 또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또 힐링 팩터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 해보죠. 지난주까지 여러 군데 아스코르빈산이 예방을 해준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감염 문제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해 뒷부분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혈전증 얘기도 나오는데 뭐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17장이 뭐냐면 관절염과 류마티스예요. 관절염과 류마티스. 이게 별도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관절염하고 류마티스에도 비타민 C가 상당히 아스코르빈산이 상당히 효과를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164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절염은 사망을 일으키는 질환은 아니다. 그렇지만 관절염은 정상인의 생산 활동까지도 움츠러들게 만든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까요. 이제 어제 이제 제품을 갖다 주러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갔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더니 너무 이제 나이들이 많더라. 나이들이 너무 많더라. 노인네들 뿐이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이제 내일 모레 뭐 한갑이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 살기 싫대요. 자기는 한 70 정도나 75살까지만 살고는 싶다면서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CRS에 제일 오래 사실 것 같다고 얘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일단 활동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가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어르신들 버스를 오르내릴 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관절이에요. 차라리 암이나 이런 걸 걸리면 병원에 누워 있거나 치료를 받는데 관절염이나 이런 건 그럴 수도 없거든요.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아스코르빈산이 되게 큰 효과들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책에 있습니다. 18장은 이제 뭐냐면 노화예요. 172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화하고는 어떻게 또 관련이 돼 있을까 보면은 175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쯤에 동물의 몸은 유리기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생물학적 항산화제 없이는 이 가혹한 산화적 환경에서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책들이 있다 보면 용어들이 되게 생소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이렇게 대학 다닐 때도 들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어렵게 얘기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실력은 굉장히 뛰어나신데 미국 실라쿠스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고 오신 교수님인데도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그 과목의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술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산소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산소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산화적 환경이라는 것은 이 산소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유해산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쇠를 녹슬게 하고 몸을 녹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코르빈산은 자연적 지용성, 수용성, 항산화제의 생화학적 계획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산소 환경 안에 하에서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최정량의 비타민 C는 노화를 늦추고자 하는 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컴포트 박사라고 노인학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노화를 방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딜레이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딜레이 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스코르빈산은 노령일 때 그 필요성이 증가하며 노인들이 아스코르빈산 결핍으로 고통받는다는 언급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 먹을수록 비타민 C는.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연령이 1일에서 77세로 구성된 사람들을 5그룹으로 나누어 부신, 뇌, 췌장, 간, 비장, 신장, 폐, 심장과 흉선의 조직을 검사했는데 모든 검사에서 상당한 아스코르빈산 감소가 나타났다라고 돼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이게 이런 데서 다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몸에 뇌, 그러니까 부신, 뇌, 췌장, 간, 비장, 신장, 폐, 심장, 흉선 이런 데는 뭐가 많다고요? 아스코르빈산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 장기들에 아스코르빈산이 많을까요? 아스코르빈산이 많을 때 그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충분히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화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게 아스코르빈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알레르기 질환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 알러지가 되게 많죠. 대부분이 알러지예요. 알러지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뭐 자가 면역이 뭐 이제 그러니까 면역계가 이렇게 뭐 광분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면역체계가 색깔려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마 정답일 거예요. 근데 과민 반응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면역체계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사망도 하지만 우린 즉사할 수도 있어요. 특히 누가 바로 죽을 수 있을까요?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은 바로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면역체계가 엄마하고 다른 단백질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색깔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클론병 같은 경우는 목구멍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을 다 구멍을 내버리잖아요. 내 몸인데도 이제 이런 게 면역 체계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들은 왜 그런 역할들을 하냐면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인데 그 중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보면은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몸에 기생충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면역체계가 계속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의 그런 알러지가 많이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잘못 키워진 그 육류들의 지나친 섭취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처럼 소들이 혹은 돼지들이, 닭들이 정상적인 먹이를 먹고 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잘못된 걸 먹는 거죠. 소가 소 내장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알레르기란 아까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위에 보게 되면 알레르겐, 외부 물질이 체내에 유입되고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생화학적 과잉 반응이라는 게 이제 알러지인데 이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알러지 반응 중에 하나가 요즘 아이들 많은 거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천식은 되게 안타까운데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지만 사실은 예전에 새벽에 할아버지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던 게 천식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지금 아이들이 지금 앓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알러지 질환에도 건초열이나 화분증 뭐 이런 거에도 굉장히 아스코르빈산이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고요.
1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천식과 기관지 경련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골드스미스는 이 사람은 이제 의사예요, 의사고 골드스미스는 29명의 천식 환자의 혈액 내 아스코르빈산의 양을 측정했다. 22명이 0.6mg 퍼센테이지 미만이고 이게 0.7이 정상치인데 0.6 미만이고 건초혈만 앓은 환자 2명의 혈액에 사실상 아스코르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없으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식도 비타민 C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100%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족하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밝혀낸 얘기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8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기 이식, 피부 이식 그리고 거부 반응. 그래서 신체가 새로운 장기나 이식 조직을 외부 물질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면역체가 내 단백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장기 이식을 한 사람들은 뭐를 먹어요? 면역 억제제를 먹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이 물질로 외부 물질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거부 반응이라고 알려진 알레르기성 면역 과정을 시작한다. 거부 반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계는 현재 다량의 방사선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냉독성 면역 억제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비타민 C가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아스코르빈산이. 방사선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나는 암 환자도 아닌데 내가 왜 방사선 치료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되게 그 단편적인 생각이시고요. 치과 가면 치열 찍죠. 뭐로 찍을까요? 방사선이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사선을 병원에 가서 되게 많이 사실은 접하고 있거든요. 특히 뇌에 가까운 치열을 찍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방사선 폐해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요오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요오드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김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해 주는 거 치과를 갔다 와서 치열을 찍었다든지 하면 그 갔다 와서는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를 좀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거부 반응도 좀 완화시키는 게 아스코르빈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을 보시게 되면 190페이지인데 안질환, 그래서 눈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이제 또 쭉 해놓은 거예요. 눈앞에는 각막이라고 하는 투명한 창문이 있고 뇌로 신호를 보내는 시신경이 뒤로 뻗는다. 안구는 수정체를 기준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이게 눈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한 80%의 정보는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눈에는 아스코르빈산 수치가 높다는 것이 예전부터 알려져 있으며 눈은 그 다양한 생체 기능을 위해 혈액으로부터 아스코르빈산을 추출하여 농축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보인다 하는 거는 뭘까요? 아직 과학자들이 다 인정은 안 했지만 데이터가 좀 부족하지만 그렇더라 데이터상으로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측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력에도 관련되는 게 뭐라고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1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녹내장 이런 것도 올라와 있어요. 녹내장에도 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요? 아스코르빈산이요. 64년도에 스웨덴의 린너, 이 사람도 박사예요. 의사고 린너는 하루 2번 0.5g의 아스코르빈산을 주입하면 정상 범위 내로 안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녹내장이 무서운 게 실명으로 가는 건데 이건 이제 뭐 먹는 게 아니고 구강용이 아니고 경구용이 아니고 주사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또 69년에는 다른 논문에서 매일 한 번 아스코르빈산 2g을 경구 복용하면 2g을 경구 복용하면 녹내장 환자에게서 안압 강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논문으로 발표된 거예요. 하루에 2g 정도를 먹게 되면 안압도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녹내장은 실명으로 가거든요. 물론 100% 가는 건 아닌데 요즘은 이제 의학도 많이 발전을 해서 수술로 해결되는 녹내장이 있고 안 되는 녹내장이 있는데 안 되는 건 다 안압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2g씩만 꾸준히 복용을 해주게 되면 그 안압을 낮춰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193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백내장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194페이지에 보게 되면 63년도부터 69년 사이에 인도에서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조기에 심하게 나타나는 노인성 백내장에는 정상인의 눈에 비해서 아스코르빈산 농도가 훨씬 낮았다. 그러니까 백내장도 생기는 게 단순히 아스코르빈산 하나는 아니지만 보니까 아스코르빈산
농도가 낮더라. 그러니까 백내장이 더 잘 발현되더라. 물론 이제 뭐 단백질이 굳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셔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스코르빈산만 먹어도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 198페이지에 보게 되면 궤양 이렇게 돼 있어요. 궤양에도 아스코르빈산이 되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위장 안 좋은 분들은 어때요? 속이 많이 쓰리죠. 그래서 안 드시거든요. 근데 쓰리다는 것은 결국 아파야 낫는 거거든요. 똑같이 아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쓰린 거는 당연히 개선되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먹어야 되는 거죠. 상처가 위장에서 발생하면 위궤양이라고 부르고 위를 지나 소장 가까운 데서 발생하면 십이지장 궤양이라고 부른다. 왜 그 내려가는 곳이 이제 십이지장이니까 위장에서 거기 이제 궤양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스코르빈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20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934년도에 아스코르빈산 부족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출혈성 궤양 및 수술 후 치유 지연 현상 등의 발생에 관해 임상 실험을 실시한 의학 문헌이 다양하게 발표됐는데 이 많은 논문 중에서 뭐냐면 궤양 환자는 적절한 양의 아스코르빈산을 복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양에도 아스코르빈산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102페이지에 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아스코르빈산, 코르티손, 소염 진통제, 해열제 등의 약물은 궤양과 위장 출혈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먹는 아스피린이나 그다음에 코르티솔은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 뭐 아토피나 피부 진정시키는 아주 안 좋은 거죠. 부신, 피질 호르몬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염 진통제, 해열제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열나거나 진통 있으면 먹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궤양과 위장 출혈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아스코르빈산 부족 상태에서 잘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할 때 소염제가 들어가는 처방 전에 아스코르빈산을 같이 처방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라고 논문에까지 발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복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의 같은 경우 남성들은 잘 안 먹는데 여성들은 이제 뭐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진통제를 많이 드시거나 하면 아스코르빈산 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게 되면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비타민 C다라는 얘기예요. 논문에서 발표된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6페이지에 보게 되면 22장은 이제 신장과 방광 질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신장과 방광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여기에도 뭐예요? 20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비뇨 생식기 질환을 고용량 아스코르빈산으로 치료할 때는 용액을 짧은 주기로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2시간마다 2g 정도가 알맞다. 주사로 계속 맞아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뇨기나 생식기 쪽에 있는 질환도 싹 사라진다. 왜? 앞에서 보셨지만 감염증을 개선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7페이지 밑에 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소변에 섞여 나오는 아스코르빈산은 세균 성장 저지, 살균, 살 바이러스 효과 등이 나타날 정도의 농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먹어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로 인해 주변 기관의 포식 세포가 자극을 받아 효과적으로 박테리아를 소화시킨다. 그런 다음 신장세관으로 요도에 이르는 모든 비뇨 생식 기관은 세균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유체로 계속 세척되고 해독과 상처 치유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비싼 오줌 싸라는 얘기예요. 그게 생식기나 비뇨기관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성장하는 것들을 다 멈춰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지만 비타민 C라고 명칭을 한다 하더라도 뭐 천연이 가장 좋지만 뭐 레몬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약국이나 어디서 구하셔라도 비타민 C를 먹어주는 것들이 비뇨기관이나 이런데 뭐 여성들 많이 걸리는 산부인과 쪽 그런 질환들 감염증들 이런 것들도 그 깡그리 이렇게 개선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방광 종양에 대해서도 연구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신부전증에 대해서도 신부전증에 걸리면 이제 혈액투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먹게 되면 개선이 되더라라고 1970년대 논문에 이렇게 발표된 것도 있고요. 또 결석 형성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고요. 결석 얘기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213페이지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많은 양의 아스코르빈산과 함께 좋은 물을 매일 많이 섭취하면 결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결석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스코르빈산과 좋은 물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죠. 뭐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물에 대해서도 책을 풀어드릴 거예요. 물에 관련된 책도 뭐 한 20여 가지가 돼요. 물론 제가 그 물에 관련된 책을 다 산 건 아니지만 물에 관련된 것 뭐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아스코르빈산과 많은 양의 아스코르빈산과 많은 양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뭐 기본 베이스 2에서 5g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좋은 물을 매일 많이 섭취하면 결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결석이요. 지금 요즘 결석 환자들 되게 많죠. 그래서 챙겨 드시면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2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뇨병과 저혈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 먹을수록 아스코르빈산 농도가 떨어지는 기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췌장이었어요. 췌장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야 췌장이 제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뇨, 저혈당 이런 것들은 좀 인슐린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결국 랑게르한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아스코르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17페이지에 보게 되면 당뇨병을 치료하기에 인슐린을 투여할 때는 주사법을 시행하는데 인슐린을 경부 복용하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인슐린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주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하는데 이게 자칫 너무 많이 투여하면 저혈당으로 쇼크에 빠져서 사망도 이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2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뭐 킹과 그의 동료라는 그 의사 선생님들인데 기니피그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아스코르빈산이 체내의 당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기니피그의 혈중 아스코르빈산 농도를 낮게 유지했을 때 랑게르한섬이 퇴행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스코르빈산을 박탈하자 당 내성이 떨어졌으며 다시 아스코르빈산을 먹이자 재빨리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아스코르빈산을 먹게 되면 랑게르한섬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당,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라는 얘기예요. 당뇨 환자분들도 많이 먹어야 돼요, 사실은.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괴혈병에 걸린 기니피그의 췌장의 변화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는데 아스코르빈산을 투여하니 췌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비타민 C만 가지고도요. 물론 뭐 생활 습관 바꾸고 먹거리 바꾸고 다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보게 되면 이제 225페이지인데 화학적 스트레스 그래서 독과 독소 그랬어요.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도 기본 베이스 비타민 C기는 하지만 우리 몸의 독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도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무기화합물, 그 다음에 수은, 납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 다 연구 결과로 나온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수은 같은 경우인데 수은은 진짜 우리 현대인들한테 되게 밀접하게 관계돼 있죠.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백신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데 기니피그에게 1951년 바우데이라는 또 여기 연구자예요. 기니피그에게 일정량의 시아나수은을 주입했더니 1시간 내에 모두 죽었다. 수은을 주사하기 전에 기니피그에게 비타민 C를 대용량으로 유지한 경우에는 40%가 수은 중독에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해독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납도 해독을 하고요. 비소도 해독을 하고요. 크롬, 금. 비소는 굉장히 무서운 물질이거든요. 비소가 왜 무섭지 하면은 그 별그대를 한번 보세요. 그 조선시대에 처음 내렸을 때 그 여자 아버지가 음식에다 비소를 타서 먹이죠.
황소도 즉석에 죽는 게 비소거든요. 이것도 비타민 C가 콩팥 손상을 막아준대요. 비소에서 콩팥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요. 크롬, 금 뭐 이런 것도 다 막아준답니다. 또 벤젠도 막아주고요. 벤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뭐 나는 별 관계 없겠지 하지만 드라이 클리닝 그게 벤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 한 옷을 입으면 벤젠에 알게 모르게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비타민 C가 막아준다는 얘기고요. 또 약,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약.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소염제나 아스피린 이런 걸 먹게 되면 위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게 비타민 C가 개선해 준다 그랬죠. 그다음에 세균 독소 이런 것도 또 여성들 좋아하는 거 또 나왔네요. 보툴리누스 중독. 이게 보톡스예요. 이거에서도 비타민 C가 제독 효과가 알려져 있고요. 또 뱀에 물린 상처에도 되게 좋대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인체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래서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불꽃이다. 돈 되는 대로 많이 먹자. 설사하기 전까지. 그게 최상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25장을 보게 되면 240페이지인데 물리적 스트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에 우위를 가고 교감신경에 우위를 가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C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물리적 스트레스도 많이 개선시켜 준다라는 거죠. 또 물리적 충격, 골절에는 왜 비타민 아스코르빈산이 좋을까요? 뼈 안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뼈 안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칼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뼈 안에 제일 많은 건 단백질이에요. 콜라겐 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들어가게 되면 뼈가 더 단단하게 아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건축물로 비교하면 아파트를 우리가 막 현대인들이 아파트에서 많이 사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뭘까요? 철근일까요? 시멘트거든요. 시멘트 모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칼슘은요? HBM 얘기하는 거예요. 철근도 들어간 게 그게 칼슘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골격을 형성하는 거에 60%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나도 제일 잘 먹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단백질 종류예요. 단백질만 먹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비타민 C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2페이지에 보게 되면 환경오염과 흡연자 괴혈병 이런 거에도 이제 되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흡연에는 특히 담배 한 깨치를 피면 20ml가 바로 파괴돼요. 그럼 비타민 C를 갖다가 그 유해산소를 커버하는데 20ml를 갖다 빼거든요. 담배 한 갑에 20개니까 400ml가 파괴되는 거예요. 한 갑을 피면 하루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쓰니까 그냥 담배 하나만 딱 따졌을 때도 400ml가 파괴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 먹으면 충분하다 그래요? 70ml 먹으면 충분하다 그래요. 70ml만 잘 챙겨 드세요. 여기 이제 256페이지에 보게 되면 베놀레트라는 또 의사가 이건 또 한 거예요. 흡연이 체내 아스코르빈산 고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 또한 감소시켜 괴혈병, 위궤양, 심혈관 질환 등 전신에 나타나는 특정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지었다. 네. 요즘 제일 갑갑하죠.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고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마스크도 벗고 담배를 피죠. 그래서 사실 마스크 끼고 담배 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담배 연기는 미세먼지보다도 미세먼지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해도 뚫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담배 피는 분의 폐 안에 있던 코로나19 균이 그 담배 연기를 타고 내 폐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분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이 4조가 넘기 때문에 저는 환영을 해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그나마 좀 그래서 우리 세금을 덜어주시니까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담배 피시는 거 되게 좋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만 안 폈으면 좋겠어요. 서서 피시는 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말릴 수는 없으니까 좀 안 피는 사람들은 좀 괴로워요. 27장 보면 260페이지인데 이제 상처, 골절, 쇼크 이런 데도 뭐가 좋다고요? 아스코르빈산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데이터까지 뽑아내놨어요. 데이터까지 다 뽑아내놨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 쇼크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요. 또 28장을 보게 되면 272페이지인데 임신했을 때도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3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신과 태아 발육을 위해서 아스코르빈산은 필수적이다. 이는 아스코르빈산이 결핍된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문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핍되면 다 취약해지는 게 모든 질병에 감염에도 약해지고 특히 난소에 많은 문제가 생긴대요. 난소에 임신했을 때 아스코르빈산이 혈중 농도가 낮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네요. 또 274페이지에 보게 되면 배란 주기가 소변 내 아스코르빈산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1968년도에요. 소변 내 아스코르빈산이 감소되는 시점이 바로 배란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배란될 때는 아스코르빈산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성들은 알죠. 배란과 생리를 구분을 하시죠. 굉장히 많이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배란이 생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답답하죠. 275페이지에 보게 되면 1937년에서 64년 사이에 아스코르빈산이 부족하면 갑작스러운 유산, 습관성 유산, 태아의 세포막 조기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술 논문이 연이어 발표되었고 이러한 경우에 아스코르빈산을 이용한 치료요법이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건 과학자들도 인정한 얘기예요. 임신하셨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습관성 유산이 된다든지 갑작스럽게 유산이 많이 된다든지 그러면 내 혈액 농도에 아스코르빈산 수치가 낮은 게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281페이지에 보게 되면 29년 정신질환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아스코르빈산 혈액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정신질환도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비타민 C 얘기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비타민 B3가 부족해도 사실은 정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을 혈액 내 그 농도를 충분히 채워준다면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4주에 걸쳐서 또 이렇게 힐링 팩터를 풀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